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내용은 수면장애 돌아보기입니다. 저희가 그 대표적인 수면장애는 5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그다음에 기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렘수면장애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면무호흡증은 저 다음에 강의하실 김정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걸 뺀 나머지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저희가 잠이 불충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상태고요. 들기 힘든 경우도 있고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얼마나 흔한가를 생각할 때는 만성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전 인구의 한 20-30% 정도 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는 한 20에서 40%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시적 불면증은 거의 전 인구의 반 이상 정도가 겪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불면증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면증 환자의 45%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불면증은 생각보다 상당히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이제 과연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는요, 저희가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반응 시간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고혈압, 또 심장질환 위험성, 당뇨 위험성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 건 진단명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통이 있거나 열이 날 때 무조건 두통약 해열제를 복용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면증의 경우에도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불면증의 원인 혹은 동반질환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될 것 같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최소 25% 이상에서 불면증이 있을 때 우울증이 동반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약물 남용이나 금단 증상, 통증 이런 것들이 불면증의 원인 혹은 동반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한 우울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우울증은 저희가 아래 핵심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저희가 우울증을 진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있어야 되는 증상은 우울감 내지는 모든 활동에서의 흥미 저하가 꼭 있어야 되는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불면증, 어떤 식욕의 저하, 다음에 초조, 피로, 집중력 저하, 죄책감,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뭐 결정장애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결단을 잘 못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형 및 성생활의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살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울증의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자살 사고가 꼭 있어야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 자살을 보이긴 하지만 자살 사고가 없는 우울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의 이제 증상들이 있는지 불면증이 있을 때는 꼭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요, 웨이크라고 쓴 게 이제 깨 있는 거고요. 요 빨간색이 꿈꾸는 수면, 렘 수면이거든요. 그리고 1, 2, 3으로 갈수록 깊은 잠을 의미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깊은 잠이 앞쪽에 나타나고 꿈꾸는 수면이 점점 갈수록 새벽에 많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들기도 어렵고요. 또 중간에 깨서 이렇게 오래 못 자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중간에 깨는 걸 볼 수가 있죠. 새벽에 일찍 깨면은 더 이상 이제 못 자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이제 약을 처방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잘 주무시다가 약을 끊었더니 꿈밖에 안 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실 때 꿈을 상당히 많이 꾼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사람 다 꿈을 꾸거든요. 꿈을 꾸는데 보신 것처럼 이게 꿈을 꾸는 렘 수면일 때 우리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하지만 꿈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건 자꾸 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는 자다 자꾸 깬다는 것에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때 이제 꿈을 많이 꾼다. 이거는 곧 본인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걸로 대강 비슷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일상생활에서도 어제 너 잘 잤냐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제 못 잤어 꿈밖에 안 꿨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게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꿈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불면증의 치료는요 크게 두 가지가 현재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공인된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 두 치료에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3의 치료를 고려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효과가 유지된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요, 먼저 아까 제가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인 질환, 동반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동반 질환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하이즈브라운증은 통증 이런 걸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우울증이 많이 제가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료 초기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불면 증상이 우울증보다 먼저 호전을 될 수도 있고 우울증 증상이 다 나와도 불면증이 계속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다 나와도 불면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지속되는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불면증 치료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물 치료로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4주 미만의 어떤 단기간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상당히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현실에서는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나 낮에 졸리는 거, 약간의 이제 그 지적 능력 저하 등의 이제 부작용이 있긴 한데요. 또 약간 이제 심각한 거는 제가 자동증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 수면제를 먹고 한 10시 반쯤에 먹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슨 활동을 하다가 11시부터 딱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자동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다 깨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냥 몽유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을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잘 조절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수면제로서 이제 스틸록스라고 하는 수면제가 있고요. 이제 비교적 안전하고 할시온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의 이제 의존의 위험이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 사용한 조피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달마돔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있는데 이거는 작용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경 안정제로서 데파스, 리보트릴, 아티반, 자낙스 이런 약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약들은 수면제랑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신경 안정제만으로 단독으로도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면제 말고요. 저희가 소량의 항우울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소량의 항우울제는 항우울제로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로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면제에 비해서 내성미 의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신경 안정 수면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이 마른다든지 조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지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약간의 또 수면제에 비해서 또 수면 유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게 트라조돈, 레메론 이런 두 가지 약들이 저희가 소량의 항우울제로서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감기약이기도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건 수면을 유도하기보다는 정신이 멍해지는 상태를 유도하는 거여서 수면 효과가 좀 크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멜라토닌은 저희가 이제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효과는 개인차가 큰데 대부분은 수면 효과가 좀 적은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 시간이 긴 멜라토닌, 이제 서카딘이라고 하는 약품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새는 또 이제 카피약이 몇 개 나온 게 있죠. 이런 약도 있고, 또 한국에는 없는데, 국내에는 없는데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신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멜라토닌도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앞에 얘기한 신규 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면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공인된 치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약물 치료와 그리고 또 이 비약물 치료입니다. 비약물 치료 자체를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개요는요, 생활 습관 중에서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수면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자꾸 침대에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환자분한테 잠자리에 누운 시간을 6시간 반 내외로 환자한테 줄여드립니다. 줄여드리면 이제 수면 부족 상태를 유발해서 수면 유도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보다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면 각성 리듬이 일어나는 시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 환자분한테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 이제 누워 있는 걸 삼가하도록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낮에 한 30분 자고 나면 오후에 이렇게 상당히 활력이 생겨서 잘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얘기하는 분인데, 사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낮잠을 허용해 줍니다. 단 그런 경우에도 절대 30분을 넘기면 되지 않고요. 근데 운동하는 건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근데 너무 늦게 걷는 거 정도는 상관없는데 막 뛰는 거나 헬스클럽 가서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너무 늦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거 정도의 운동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심한 운동 같은 경우 할 때는 저희가 저녁 늦게 하는 건 피하도록 얘기하죠. 커피는 이미 우리가 그 카페인 때문에 많이 삼가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요. 커피 안에 있는 그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14시간까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더라도 오전 일찍 한 잔 마시고 오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유도 효과는 있지만 술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상으로 새벽에 깨게 하기 때문에 술도 역시 불면 환자한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대에서 환자분들이 뭐 책도 보고 요새도 스마트폰 많이 스마트폰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침대는 자는 행동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새벽에 깨면은 시계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시계 보서 자기가 몇 시간 잤는지 확인하고 잘 잤으면 좋은데 못 잤으면 실망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많이 겪고 또 자야 된다 이렇게 중압감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깨서 시계 보는 건 불면증 환자의 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계는 절대로 보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또 자다 깨서 너무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저희가 침대 밖에 잠깐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복식호흡 하는 걸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복식호흡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자꾸 이제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못 자게 되는데, 복식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식호흡 자체가 어떤 우리 몸의 이완을 유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면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그 바이오 피드백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배울 수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복식호흡은 저희가 이제 그 손을 가슴과 배에 얹고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역시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만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복식호흡을 집에서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3의 치료도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고, 저 자신도 또 여러 가지 그 임상 연구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앞에 나온 두 가지 치료를 대체할 만한 그런 치료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관련된 의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 혹은 치매가 되는가? 예, 맞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을 거쳐서 치매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요새는 바로 이렇게 치매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불면증에 대한 치료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수면제는 끊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약물적인 요법을 아까 병행하면은 한 40% 정도의 수면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수면제를 한번 먹었다 해서 평생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대사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통해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랑 요 다음에 나온 그 두 개는 과연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다시 신경항진제 수면제를 먹으면 이제 치매 위험이 높아지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런 연구들의 문제는 약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약을 먹은 사람이 약을 왜 먹었냐 이거죠. 약을 먹은 사람이 잠을 못 자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약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마치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가 오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좋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약을 소량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울증 자체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환자분들이 외래 와서도 그렇고 오늘 또 질문도 나올 것 같은 약제에 대해서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약을 과용하는 건 분명히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면에 대한 치료가 어차피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두 가지인데 비약물 치료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약은 어느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수면무호흡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원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음에 기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면증은 이제 주간 졸림증이라는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낮 시간에 지나치게 잠이 오면서 각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상황, 시험 보다가 운전 중, 식사 중, 대화 중에 졸게 되는 거죠. 이 주간 졸림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면증이고요. 그리고 이따 김정 교수 말씀하겠죠. 수면 무호흡증 자체도 또 주간 졸림증의 원인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면증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면증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40대에도 발생하게 되고요.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한 0.0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주 드문 병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죠. 자, 기면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주간 졸림인 겁니다. 수업 중, 시험 중, 운전 중에 주체할 수 없는 졸리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금 생소한 증상일지 모르겠는데 탄력 발작이라는 증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웃거나 농담할 때 이제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기도 하고 고개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물이 풀어지기도 하죠. 예. 그 탄력 발작의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증상은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수업 치다가 뭐 이렇게 그 자기네 폐가 잘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친지가 오랬지 뭐 피박 뭐 광박 이렇게 쓰리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따가지고 그 딴 돈을 이렇게 너무 좋아서 딴 돈을 가지러 가는 순간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탄력 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몸에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이 기면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수면마비는 이제 가해눌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려고 할 때 혹은 깨어날 때 의식이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 이것이 수면마비가 되는 거고요. 인면시 환각은 이런 수면마비가 있을 때 뭐 소리를 듣거나 헛개가 보이는 것이 인면시 환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린 분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이 기면증인지 아닌지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제가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수면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면증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밤에 야간 수면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낮에 저희가 20분씩 5번 자게 합니다. 2시간 간격으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낮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잠이 드는지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꿈꾸는 수면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선 기면증을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간졸림증 같은 비암페타민계 약이 있고 암페타민계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다핀이라든지 또 나온 지 한 3, 4년 된 아모다핀 같은 약을 쓰면은 상당히 저가 효과적으로 졸림증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페타민계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 내성 습관성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부작용은 뭐 두통이나 식욕저하, 두근거림 정도입니다.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암페타민계, 중추신경계도 저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탄력발제나 가해눌림, 인면시험각에 대해서는 몇몇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게 약을 처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다리에 이제 벌레가 다닌 것 같은 저린 듯한 불쾌한 이상한, 하여튼 뭔가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생하고 다리를 움직이면 나아지는 게 되어 있고요. 또 아침보다는 주로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네 가지인데 이상한 느낌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발생하고 움직이면 나아지고 낮보다 밤에 심하고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저희가 하지불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불안 증후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성년 인구의 한 5에서 10% 정도고요. 실제로 제 뭐 하지불안 증후 환자분도 아마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중년 및 노년 인구에 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여자에서 조금 더 많은 걸로 관찰됩니다. 젊은 층에서도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고요.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움직이면 나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낮보다 밤에 심하고 이런 증상을 다 만족할 때 저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벌써 7, 8년 전에 성남시의 그 어르신들 대상 연구한 게 있었는데 보면 남자가 한 5.4%, 여자 10%에서 한 8% 정도 나왔었죠. 아무튼 결코 물론 이분들이 다 병원에 오는 건 아니지만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왔던 환자분이거든요.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러고 왔는데 20년도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깬다. 뭐 이거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증상들인데 근데 이분이 20년부터 자기 전에 허벅지와 무릎이 화끈거리고 걸어다니면 나아지고 낮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고요. 밤에 심해지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지불안증후 진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약제 이따 말씀드리겠죠. 이런 그 도파민 회원제 약제 썼을 때 증상이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뭐 이후에 이제 하지불안이 점점 많이 알려져 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단에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건 철기op시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철기op시 상태를 평가해서 그 환자분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철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약제를 쓰기 전에 철분이 먼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철분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저희가 철분이 정상일 때는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뭐 유전적 요인이 있고 뭐 아평계 이상도 있지만 역시 제일 아직 얘기가 많이 되는 도파민 계통의 어떤 기능 저하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하지불안증 우리가 어떤 뭐 정신과 질환 어떤 것 아니면 어떤 내과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먹고 좀 낫게 되면 도대체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병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요 한 60% 정도가 한 뭐 그 6개월 1년 치료하고 나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약을 끊게 되는 경우가 한 20%, 이건 한 4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증상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약을 먹는 기간, 또 병을 앓게 되는 기간이 좀 틀린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는 철분 부족하면 저희가 철분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 환자 한 4분의 1 정도가 철분이 부족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분 검사를 꼭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게 도파민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안정제는 불면이 동반될 때 저희가 좀 써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진통제로서 이제 프리가발린, 가바펜틴 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파민계 기능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이제 파킨슨병 약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혹
이 병과 파킨슨이 관련 있는 게 아니라고 질문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지브란주군은 이따 다음에 말씀드릴 램스미 행동장애는 파킨슨과 연관이 깊지만 이 하지브란주군은 약은 같은 약을 쓰더라도 파킨슨 병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효과가 없을 때는 저희가 아편계 진통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아편계라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럴 건 없고요. 많은 용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철분, 도파민계 약물, 진통제 효과 없을 때는 아편계 진통제 소량 써가지고 환자 증상을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환자분들 벌써 한 7, 80분 정도는 아편계 진통제를 쓰고 있는데 효과는 아주 좋은 걸로 좋다는 그런 그 느낌을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램스미 행동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개 램스미 상태에서는요, 꿈을 꾸는데 꿈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근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램스미 행동장애에서는 근육 긴장도가 저하되지 않고 남아 있어가지고 꿈과 연관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꾸는 꿈이 기분 나쁘고 싸우고 쫓긴다니 도망가는 내용을 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침대 때는 어떤 격렬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램스미 행동장애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한 0.5%인데 국내에서 한 2%까지 제가 보고한 적이 있고요. 50대 초반보다는 좀 더 나중에 중반, 60대 초반이면 아무튼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남자에서 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상당히 거치니까 이분들 혹시 깨어있을 때 성격도 문제 있지 않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때 성격은 상당히 조용하고 온화하고 결코 난폭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병은 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어떤 뇌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뇌의 질환이지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성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50% 내외 환자에서 파킨슨 병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처음에 왔을 때는 파킨슨병이나 치매병이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써서 밤에 잘 때 꿈 안 꾸고 조용히 자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속적인 그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서 어떤 파킨슨이나 치매가 생기지 않는지 그걸 저희가 잘 사전에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 연구를 해서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 수 있었고요. 자, 이거는 좀 복잡한데 하여튼 간에 말씀드린 처음에는 파킨슨이나 치매가 없다가요. 한 4년쯤 지나면은 한 18%, 6년쯤 지나면 35%, 뭐 10년 지나면 50%가 치매나 파킨슨 이렇게 진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면 50%는 많긴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50%는 또 그런 게 걸린 게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두에 두되 또 미리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양 사람보다는 어떤 파킨슨 치매도 이제 그런 그 전환된 게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슷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 상태에서 파킨슨 치매가 좀 된다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킨슨 치매 지를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그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증상 치료만 받으면 됐지 왜 자꾸 이제 그런 파킨슨 치매에 대해서 진료를 받냐고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서 정기적인 진찰을 저희가 권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악몽을 꾼다는 분이 있었고요. 2년 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1년 전부터는 고함 지르고 발로 차고 벽을 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잠깐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수면 검사하는 중에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좀 애달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격려 행동을 보이고 결국은 장비들 다 이렇게 뜯어내게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약물 치료는 저희가 이제 그 크로아제팜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한 80% 정도 효과가 있고요.
다른 약제를 추가하면 90% 정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10% 정도는 약간 이런 꿈꾸는 생각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다 조절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다른 약제로서는 카오제핀, 멜라토닌, 수면제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물 치료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침실 환경을 위험하지 않게 정돈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목류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목류병과 이 램수영장의 이제 구분점은 램수영장에는 좀 60세 초반에 생기고 목류병은 어린 시절에 생기고 성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램수영장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거는 많은 경우 저절로 좋아지고, 다음 이거는 꿈을 많이 기억하죠. 근데 이거는 꿈을 거의 기억 못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처럼 램수영장에는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가 겨우 없고, 그다음에 램수영장에는 아까 그 비디오처럼 이렇게 깨우면 쉽게 깨어나시거든요. 근데 이 목류병 잘 못 깨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요. 불면증은 흔한 질환이고 원인 또는 동반 질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작용에 적은 수면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비약물 치료가 병행되어 약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졸림증은 병적인 상태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기면증, 습발증, 수면 가다증은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불안증은 흔한 질환이고 불면증과 동반에 나타나기도 하고 1차적으로 철분 혹은 도파민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고 증상 지속 시 다른 약제도 저희가 사용 가능합니다. 램수면장에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질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잘 호전되지만 파킨슨병 치매에 대한 정기 진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간단히 읽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밤에 자주 고함을 질러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주무시기 전에 드신데 약효가 늦으신지 새벽이 돼야 주무세요. 그리고 오후에 피곤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이 고함을 지르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끝에 강했던 램수면동장애거든요. 그래서 램수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제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리보트 신경 안정제가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아마 수면제보다는 그 리보트형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는 게 이런 그 고함 질리고 행동하는 거에 효과가 있고 또 신경 안정제 자체가 또 수면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약제를 바꾸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70대 초저녁에 주무시면 1시에 깨서 다음 날까지 못 주무세요. 매일 반복이라 힘드는데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럼요. 예. 그 새벽에 1시에 깨는 거는 아까 말한 불면증의 형태가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잠들기 힘든 불면증, 다음에 자꾸 깨는 불면증, 새벽에 깨서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인데 이게 새벽에 3번째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불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이나 어떤 그 기억력 저하 같은 그런 그 정신과적 증상뿐만 아니라 면역력의 저하라든지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그 신체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치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있긴 하시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받으셔서 불면증에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떤 삶의 그 질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낙스 다음은요. 자낙스를 반알씩 시작해서 현재 한 알 5년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고틴을 추가했습니다. 자낙 장기 복용이 괜찮을까요? 53세 여성입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병이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50% 가까운 분들이 그 10년이 넘어도 이제 앓게 되는 상당히 그 장기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꼭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인지행동 치료가 불면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화 잔악스 반할시키면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약을 먹고 자는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환자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 제가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100점. 근데 약도 안 먹고 못 자는 거는 빵점이고, 약을 먹고 자면 100점 안 돼도 7, 80점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랑 잘 상의해서 또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소량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용량이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고티닌은 아마 이게 항우울제도 나왔는데, 항우울제 중에서 수면 불면에 효과 있는 이제 수면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의사 선생님 이제 남들 생각이 있어서 처방했을 때 같이 드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질문이 되게 많으셨는데 아마 이제 수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 특별히 이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수면제를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지금 언론에서 자꾸 수면제 먹으면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수면에 대해서 되게 나쁜 그 편견들이 이렇게 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불면증 치료제라고 하는 게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 또 인지행동 치료 안 되면 또 약물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약물 용량 자체가 많지 않고 적절하다면 수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저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74세인데 매우 건강한 편인데 자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자는 아내를 깨우는 경우가 많고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피곤한 낮잠을 못 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렘수면 행동 장애로 봐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고요. 꿈만 많이 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을 많이 꾸는 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그 낮은 수면의 질, 어떤 수면 자주 깨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그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때 아주 꿈은 꾸지만 뭐 소리 지르거나 팔 달리고 움직이거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제가 렌수명 장애는 아니라고 봐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매일 밤 기억도 안 나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는 것도 치료가 필요할까요?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예,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낮 동안 아까 말한 그 램스미 행동 장애는 어떤 스트레스나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낮 동안의 스트레스라든지 낮 동안의 그 고민 같은 걸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 무서운 꿈에 시달린다고 하면 본인이 감정 상태가 좀 불안정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꼭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안개가 끼는 날이면 수면 중 4~5번은 깨는 것 같은데 날씨도 수면과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날씨는 수면도 수면이지만 뭐 특히 기분 상태랑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안개가 끼면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못 하면 아무래도 밤에 수면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안개가 끼는 날 낮에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을 못 했기 때문에 수면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분 상태가 불안정해서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겨울이 되면 불면증도 악화되고 우울증도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조량이 짧아지면서
우리 그 환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줄고 이제 운동이 줄고 그러면서 조금 불면이 악화되고 또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이제 우울이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해야 할까요? 양압기 끼는 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다음에 김지원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 강의 듣고 또 대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졸려도 1시 30분까지 자지 말라고 하시는데 참아야 하나요? 기상은 7시 30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자는 시간이 6시간으로 처방이 된 것 같은데요. 조금 그래서 1시 30분에서 7시까지 잘 자면 한 30분 정도 일찍 자는 거는 저희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6시간 자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가 좀 잘 자게 되면 저희가 잠자는 시간을 좀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6시간을 잘 잔다고 생각하면 30분 또 아니면 1시간씩 좀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식의 시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치료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료 시 제가 하지불안증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 갈수록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치료 초기에 피검사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별 얘기 없으셨는데 다음 진료 시 다시 문의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장수아님 아마 여자분 같은데요. 아까 그 철분이 제가 한 4분의 1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상이 있으시면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또 철분 검사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이 나아져서 다행이신데 하지불안 질환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 얘기하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중에 스스로 인식하며 잠꼬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잠꼬대는 보통 사람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렘수면 행동장애 치료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행동을 막 조절하다 보면 나중에 잠꼬대 증세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굳이 더 약물을 증량하거나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꼬대 같은 거는 저희가 슬립 토킹이라고 진단명이 있긴 하지만 굳이 치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리보트릴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는 지속적인 검사와 복용이 필요한지요. 리보트릴을 아마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복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하지불안 증후군 오면 철분 검사를 꼭 처음에 해야 되는데 혹시 하지 않으셨다면 철분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리보트릴 전에 철분을 먹고 치료할 수도 있죠. 철분 치료의 장점은요. 리보트릴 같은 경우는 약을 상당히 장기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철분이 부족해서 철분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한 3개월 동안 먹고 철분이 정상화되면요. 그때는 저희가 철분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지불안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한 40% 정도 그러니까 철분을 검사해서 부족한 철분부터 보충하는 게 첫째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 제 답이 되겠습니다. 앞서 아고틴과 자낙스를 복용 중인데 잠자는 동안에 모르겠지만 깨기 전에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깨서 꿈을 기억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지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렘수면 행동장애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지금 불면이 충분히 이제 조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시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인지행동초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금방 왔는데 한 30초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렘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서로 관계가 있을지요? 예, 이거는 조금 사실 렘수면 행동 장애 밤에 꿈꾸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두 개의 치료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꿈꾸고 행동한다 해서 무조건 렘수면 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수면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렘수면 장애인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감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